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현세자 아시죠? 소현세자와 강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소현세자와 강빈의 죽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 지난번에 사도세자와 그 후손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사도세자와 그 후손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바로 이 소현세자와 그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소현세자와 강빈, 그들의 이제 죽음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올빼미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되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였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현세자는 이제 1612년 광해군 4년에 태어나서 1645년 인조 2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16대 임금이었던 인조의 맏아들이었죠.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즉위하고 나서 1625년 인조 3년에 우리 나이로 이제 14세의 나이로 세자의 책봉이 됩니다. 세자의 책봉된 지 한 2년 뒤 1627년에 바로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죠. 그 정묘호란 때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간 적이 있고요. 그때 이 세자였던 소현세자는 그때 우리 나이로 한 16 정도 나이였는데요. 전라도 전주로 내려가서 민심을, 수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정묘호란이 이제 수습되고 같은 해에 그 당시 이제 참의였던 강석기라는 그 조정 관리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씨였기 때문에 친정 성씨가 우리가 흔히 강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민회빈이라는 시효가 붙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민회빈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면 나중에 아마 숙종 때인가 그 뒤의 일이고요. 강빈이라고 일단 저희가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정묘호란 때도 인조 임금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원래 피난을 가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인조와 함께 병자호란 소식을 듣고 이제 강화도로 가려던 중에 청군이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쯤 이미 지금의 아마 서대문 은평쯤 그쯤에 양철평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었는데 그쯤에 청나라군이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강화도로 가다가는 붙잡힐 것 같으니까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미 강빈, 즉 세자 빈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원손, 큰아들. 그러니까 이제 인조에게는 이제 그 손자죠. 그래서 대를 이을 이제 세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원손이었는데, 원손, 그리고, 이 소현세자의 아우였던 복림대군, 즉 나중에 효종이 되는 분이죠. 이분들은 강화도로 미리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병자호란의 전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637년 1월에 그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아우인 복림대군 그리고 척화파 대신들과 함께 그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지명이 있죠.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으면서 단순한 인질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어떤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게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에 있으면서 청나라의 뭐 국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 접했으니까
청나라를 잘 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런 이제 뭐 일을 풀어가는 그런 입장이었달까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왕족이라든가 뭐 장군 그런 사람들과도 상당히 친교를 많이 맺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소현세자에게 굉장한 어떤 그 큰 계기가 된 사건은 인질로 있던 1644년, 인조 22년 9월에 북경에, 베이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심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70일 정도를 머물렀다고 해요. 거기서 이 소현세자가를 사로잡은 것은 이제 서양의 각종 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뭐 역법이라든가 천문, 그리고 또 천주교 서적이라든가, 이러한 서양 문화를 접하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하죠. 그때 북경에서 만난 사람이 독일인 신부였던 아담 샬입니다. 그래서 아담 샬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많이 접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조선의 사정은 좀 달랐죠. 어쨌든 겉으로는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지만 마음까지 승복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청, 친명 그러한 입장을 조정에서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정에서는 소현세자가 이러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 서느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소현세자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조정에 불만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소현세자를 모시던 관청을 이제 세자 시강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자 시강원의 강원들이 한 300명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그 청나라의 요구에 영합하면서 막대한 경비를 조선의 국고에 부담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세자의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세자대로 또 많은 그 식솔들을 거기서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또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역을 통해서 사적인 무역을 통해서 그러한 또 부족한 자금을 많이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시 역으로 조선의 조정에 불만을 주었다는 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쨌든 맨 위에는 역시 인조가 있겠죠. 그 아버지인 인조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런 사이를 갈라놓았던 인물로 되게 인조의 후궁이었던 조소용을 듭니다. 이제 소용이라는 것은 정삼품 임금의 후궁에게 내리는 그런 이제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용이라는 이제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또 계속 바뀌어요. 어쨌든 요 당시,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땐 소용이었습니다. 정삼품. 이 조소용과 세자빈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자빈에 대한 사실은 뭐 서로 조소용이야 이제 인조의 후궁이고, 세자빈이야 세자의 여인이니까 서로 같은 남자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권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툴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소용이 궁궐에 있으면서 또 인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백방으로 세자 측을 이제 모함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함의 내용들은 이를테면 몰래 세자가 인조 대신 뭐 즉위를 도모한다든가, 세자 대신 바꿔서 세자가 조선으로 오고 인조를 청나라에 이렇게 인질로 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모함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고려 말에 몽골의 간섭기 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몽골의 인질로가 있는 조선의 뭐 왕자라든가 뭐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고려의 그런 사람들과 고려의 왕 사이에 상당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왕의 2번 즉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왔다가 즉위했다가 다시 몽골로 갔다가 다시 와서 즉위한다든가, 중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번 즉위했다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역시 청나라에 가 있던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는 이제 불안해져서 몰래 밀정을 심양, 그러니까 심양에 그 당시 이제 그 세자가 머무르던 공간을 심양관 그렇게 불렀는데, 심양관에 밀정을 보내서 세자의 동정을 주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러다가 1645년 인조 23년 2월 18일 9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소현세자가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귀국을 했는데 세자는 깜짝 놀라죠. 지나치게 자신을 냉대를 하는 겁니다.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뭐 누가 감히 세자에게 누가 푸대접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인조 임금이 그랬던 것이죠. 당연히 세자가 9년 만에 인질 생활을 끝내고 왔으면 앞으로 또 왕통을 이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많은 신하들이 세자에게 와서 이렇게 진하라는 의식을 치르는 게 관례입니다. 진, 나아갈 진짜, 하례한다. 그럼 와서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신하들이 세자에게 진하하는 의식을 인조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우리 이제 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자명종이니 뭐니 어쨌든 서양의 문물을 많이 들고 왔다, 서양의 서책을 많이 들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인조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자 입장에서는 왔는데 아버지이자 왕인 인조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 마음의 부담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8일 날 귀국했는데 한 2달 남짓 지났던 4월 23일 날 병석에 눕습니다. 병석에 누웠는데 4일 만에 26일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관이었던 이형익의 책임론이 이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독살설이 이제 퍼지면서 영화 이제 올빼미에도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형익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어요. 의문에 가득 찬. 이 입궐하기 전에 이미 이 인조 후궁이었던 조소용의 어미와 좀 추잡한 소문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어이가 아니었는데 소현세자가 귀국하기 3개월 전인 1월 14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채가 된 거죠. 특별 채용이 돼서 내의원 궁궐에 들어오는 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쨌든 음모론자들은 어떤 사전에 물론 이제 세자가 귀국하는 일정은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자의 귀국에 맞추어서 이영익을 뽑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아무튼 굉장히 좀 의문에 쌓였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소현세자 시신을 이제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에 의하면 9구멍에서 피가 났다. 9구멍이면 우리 눈, 코, 입, 귀 해서 인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다 피가 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9구멍에서 피가 났고 그 피의 색깔은 원래 피는 붉은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는 아주 진한 흑색이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은연중에 독사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것 때문에 소현세자의 독살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독사를 지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인조였다라는 음모론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제 영화 올빼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화의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기록에 따지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강빈입니다. 강빈은 1611년에 태어나서 1646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소현세자보다 한 살 연상이었어요. 한 살 연상이었는데 1627년 17세의 나이로 소현세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후에 역시 남편과 함께 심양에 볼모로 갔다가 1년 일찍 귀국을 합니다. 소현세자보다 이제 1년 일찍 귀국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현세자는 귀국 후에 급서를 하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강빈은 굉장히 그 남편이 죽은 뒤에도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자가 죽었으니까 세자를 곁에서 모시던
세자 시강원의 강원들이 가장 먼저 조문을 해야 되는데 세자 시강원 관원들의 조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지, 어디다 묻을 것이냐, 그리고 장산 날짜 이런 것에도 강빈이 전혀 관여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빈은 꽁꽁,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결박을 안 했다 뿐이지 아주 꽁꽁 묶어버린 결박한 신세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돼버립니다. 게다가 세자는 뭡니까? 그냥 왕자와 다르게 또 큰아들이라고 해서 다 세자가 되는 거 아니죠. 세자는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인조가 죽으면, 그러니까 후계구도, 왜냐하면 후계구도를 단단하게 해놔야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것에 맞춰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자가 죽으면 당연히 세손, 즉 소현세자의 아들, 그리고 강빈의 아들이 즉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조는 돌연 세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동생이었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 즉 나중에 효종이 되는 인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그럼 강빈 입장에서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거죠. 또 이러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용이 이제 이때 귀국했을 때는 두 품계가 올라서 정의품 소의라는 직첩을 받고 있었어요. 조소의라고 하는 그 조소의와 극심한 불화가 이제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궁중에서 조소의, 즉 조씨에 대한 저주 사건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저주면 옛날에 무슨 흉물 같은 것들을 어디 묻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조씨에 대한 저주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배우자로 당연히 강빈이 지목이 된 거죠. 강빈과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다들 대부분 조씨의 자작극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강빈 입장에서 조씨와 굳이 저주까지 하면서 일을 벌일 동기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1646년에는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으로 강빈이 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빈이 여러 가지로 남편 죽은 뒤에 여러 가지로 이제 냉대를 받으니까 그거에 원한을 품고 시아버지인 인조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 이 독살 사건의 어떤 그런 보는 시각이었는데 문제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와중에서 아직 죄인도 아닌데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후원 별당에 감금을 합니다. 일단 주모자로 지목을 하고 장본인으로 지목을 하고서 그리고 그 측근인 궁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문초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측근 궁녀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까 자백을 하지 않았죠. 계속 아주 모진 매질 끝에 아주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실은 누구도 그 자백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살 사건,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을 물어서 강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조정신하들은 전부 반대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인조가 고집을 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강빈도 죽고, 그리고 강빈의 친정 어머니 또 후환을 막기 위해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강빈과 소현세자 사이의 세 아들은 전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사실 자기에게도 친손자거든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빈이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1718년, 한 150년 정도가 지난, 150년도 더 지난 뒤에 숙종 44년에 복위가 됩니다. 그래서 시호를 민회라고 져요. 그래서 이제 민회빈이다. 민은 이제 근심할 민, 회는 이제 품을 회자인데 뜻을 이제 풀자면 사실은 그 당시 강빈이 세자빈으로서 지위를 잃고서 또 무참히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정사 기록에서 살펴본 소현세자와 강빈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약간 그 야사가 또 세자빈과 관련된 야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강빈과 이제 이 소현세자를 혼인시키기 전에 세자빈을 간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제 그 당시 인조 임금이 세자를 위해서 빈을 고르는데 어떤 처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인조 마음에. 용모도 아주 탐스럽고 한번 딱 봤는데 덕이 있고 상당히 기품이 있어서 인조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간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행동 같은 것들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앉고 서고 여러 가지 이제 기거 동작 행동들을 하는데 앉고 설 때 되게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웃음이 상당히 뭐 절도 없이 웃고 막 해프게, 그리고 이제 음식도 당연히 수저로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궁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냐, 당연히 그 세자빈을 간택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도 처음에 언뜻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풍증에 걸렸다, 그렇게 의심하고서 이제 그 간택 대상에서 이제 빼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굉장히 그 아주 지어미로서의 덕도 높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인조가 탄식하면서 내가 그 여자의 꾀에 넘어갔다,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야사로서, 물론 이제 책에는 실려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연려실기술이라는 내용에서 이긍익이 썼던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입장이 사실이라면 그 여인은 아주 세자빈이 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앞날을 내다본 것이 아니냐. 본인이 아마 세자빈으로 갔으면 결국은 뭐 세자빈 이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현세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아마 강빈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런 운명을 알고 필사적으로 세자빈 간택을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야사에선 전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현세자와 강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현세자의 후손들, 아들, 손자, 증손, 고손 쭉 내려가면서 이들이 굉장한 고초를 겪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 살펴봤던 사도세자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소현세자의 후손들의 향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